네, 뉴스타트 3부로 이어갑니다. 광복절에도 한밤중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등 열대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밤더위에 지친 시민들은 도심 속 물가를 찾아 더위를 식혔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물놀이터를 찾은 아이들이 물 만난 물고기처럼 곳곳을 누빕니다. 물속에 있을 때만큼은 잠시나마 더위가 가시는 듯합니다. 더워가지고 저희 물에 있으면 진짜 시원해요. 그래서 기분이 진짜 좋아요. 아까 전에 저기서 밥도 먹고 발도 담그고 하면서 놀았는데 오랜만에 얼굴을 맞댄 고향 친구들도 강가에 모여 앉았습니다.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한낮 가득 올랐던 열도 조금씩 식어갑니다. 저희 중학교 친구들끼리 오랜만에 저희 집 와가지고 다 같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각자 바빠서 많이 못 보다가 오랜만에 같이 보니까 이렇게 좋은 데서 같이 시간 보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름밤 늘 붐비는 청계천도 더위를 피하려는 시민들로 가득합니다. 낮에 내린 소나기로 더위가 한풀 꺾였다지만 기온은 여전히 30도에 달할 정도로 덥습니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 여행객들에게 습도 높은 한증막 더위는 낯설기만 합니다. 그래도 물에 발을 담그고 있다 보니 그간 쌓인 여독까지 흐르르 풀리는 기분입니다. It's really hot these days around here, and with the humidity, it is hard to go walking. We are enjoying it. I didn't know we could put the feet in the water. 광복절에 이어 오늘까지 서울의 밤사이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27일 연속으로 열대야가 이어지게 됩니다. 더위가 기세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는 만큼 역대 최다였던 2018년을 뛰어넘어 118년 만에 새로운 기록이 쓰일 전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어젯밤 대구의 한 차량 서비스 센터에서 불이 나 건물 1개 동을 모두 태웠습니다. 각종 차량 부품들이 불에 타며 큰 폭발 소리와 함께 시커먼 연기가 일대를 뒤덮었습니다. 사고 소식 김대겸 기자입니다. 엄청난 양의 시꺼먼 연기가 바로 앞 아파트를 집어삼킬 듯이 피어오릅니다. 출동한 소방관이 물줄기를 쏘아보지만 화마의 기세를 꺾기엔 역부족입니다. 어젯밤 8시 45분쯤 대구시 노면동의 한 자동차 서비스 센터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은 화염이 거센 데다 주변에 아파트 등 주택이 밀집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소방관 90여 명과 진화장비 40대를 집중 투입해 불길을 잡았습니다. 시커먼 화염이 이 인근에 꽉 들어찼어요. 펑펑 소리가 월드컵 경기장의 축포 소리인 줄 알고. 건물 1개 동 120제곱미터가 모두 불에 탔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기 수원에 있는 차량 정비소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불은 정비소 건물을 모두 태운 뒤 30여 분 만에 꺼졌고 인명피해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정비소 옆 벽면에 있는 쓰레기통에서 불이 시작돼 건물로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40분쯤에는 전남 순천시 호남고속도로 순천 1터널 부근에서 천안 방향으로 달리던 화물차 2대가 추돌해 1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뒤에 오던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선로 보수 작업을 하다 숨진 30대 노동자 정모 씨의 발인식이 오늘 새벽 열렸습니다. 정 씨는 지난 9일 새벽 2시 20분쯤 서울 구로역에서 선로 점검 차량과 작업 차량이 부딪히는 사고로 인해 다른 작업자 윤모 씨와 함께 목숨을 잃었습니다. 윤 씨의 발인식은 지난 12일 이뤄졌으나 정 씨의 경우 유족들이 사측이 주장하는 사고 경위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반발해 발인이 미뤄져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철도노조는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이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모든 정보를 유족과 노조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변종 엠폭스 감염 사례가 북유럽인 스웨덴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엠폭스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한 가운데 유럽 내 확산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콩고 민주공화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대륙에서 주로 확산해온 변종 엠폭스. 이번에는 북유럽인 스웨덴에서 감염 사례가 나와 비상이 걸렸습니다. 스웨덴 보건당국은 현지 시간 15일 오후 스톡홀름에서 치료받던 사람이 변종 엠폭스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밖에서 감염이 확인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Och fallet är det första som är orsakat av clade 1 som har diagnostiserats utanför den afrikanska kontinenten. Den drabbade personen har också smittats under en vistelse i ett område i Afrika där det pågår ett stort utbrott också av mpox, clade 1. 중서부 아프리카의 풍토병이었던 엠폭스는 수포성 발진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급성 발열이나 두통, 근육통 등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변종 엠폭스는 지난 2022년 유행한 엠폭스보다 전파력과 치명률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유럽에서 조만간 더 많은 감염 사례가 나타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해 5월 엠폭스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해제했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다시 선언했습니다. It's clear that a coordinated international response is essential to stop these outbreaks and save lives. A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is the highest level of alarm under international health law. WHO는 우선 긴급기금에서 1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0억여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나 엠폭스 대응에 초기에만 1,5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와 고용 시장이 기대 이상이라는 지표가 잇따르면서 뉴욕 증시가 일세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검은 월요일 충격을 줬던 미 경기 침체 공포감이 지나쳤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주요국 증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지난달 미국의 소매 판매가 예상을 넘는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상무부는 미국의 7월 소매 판매가 7,097억 달러로 전월 대비 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0.3% 증가를 예상한 다우존스 집계 전문가 전망을 웃돈 데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상승한 수치입니다. 여름 휴가 시즌이 반영되면서 자동차와 전자제품, 식음료 매장에서 지출이 증가했습니다. 월간 소매 판매는 미국 경제의 중추인 소비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여겨집니다. 부채 증가로 위축될 것으로 예상됐던 미국인들의 소비가 아직까지 견조하다는 신호로 풀이됩니다. 미 고용시장도 기대 이상의 청신호가 2주째 이어졌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2만 7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7천 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 전망치보다 8천 건 밑도는 수치입니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7천 건 줄어들었습니다. 지난주 검은 월요일 충격 이후 월가가 예의주시한 고용시장 지표가 2주째 호조가 이어진 겁니다. 앞서 7월 소비자 물가지수도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 공포가 지나친 우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 우려를 완화하는 지표가 많아질수록 다음 달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하 압박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소비재 기업인 월마트가 탄탄한 분기 실적 발표로 힘을 더하면서 다우지수가 4만 선을 다시 넘으며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 넘게 급등했고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도 1.61% 상승했습니다. 독일과 영국 등 유럽 주요국 증시도 미국 경기 침체 공포가 잦아들면서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YTN 정신입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큰 폭의 내림세를 보이며 5만 7천 달러 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현지 시간 15일 오후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3.8% 하락한 5만 6,708달러에 거래됐습니다. 한때 6만 달러 선 회복을 눈앞에 뒀던 비트코인은 급락하기 시작하며 5만 7천 달러 선 아래까지 내려왔습니다. 같은 시간 시총 2위 이더리움도 4.6% 하락하는 등 가상화폐가 일제히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전현직 대통령 후보인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나란히 대중 행사에 섰습니다. 지난 21일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 자리에서 물러난 뒤 두 사람이 공개적으로 한자리에 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러닝메이트에서 이제는 전현직 대선 후보가 된 두 사람은 현지 시간 15일 메릴랜드주 라르고 카운티를 방문해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의제였던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처방 약가격 인하 성과를 한 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단상에 오른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 내내 대선 후보 경쟁자였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체 공화당 하원 의원 가운데 단 한 명도 인플레이션 단축법에 찬성하지 않았다며 그들은 우리가 통과시킨 법을 무효로 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그 사람 이름이 뭐였냐면서 도널드 쓰레기 혹은 도널드 어쩌고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오차범위 내에서 박빙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또 나왔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지난 5일에서 11일 미국의 성인 9,021명을 대상으로 당일 선거가 치러질 경우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등록 유권자 응답자의 46%가 해리스 부통령을 지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45%로 두 후보가 팽팽한 접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이 1%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음 달 18일로 예정된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 관련 형사재판에 대한 선고를 오는 11월 대선 이후로 미뤄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토드 블렌치 변호사는 현지 시간 15일 공개된 판사에 보낸 서한에서 이 선고가 예정대로 대선 7주 전에 이뤄질 경우 선거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대선일은 오는 11월 5일이지만 많은 주에서 조기 투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주는 재판 선고일인 9월 18일을 전후해서 조기 투표를 시작해 이번 연기 요청은 이미 유죄 판결이 나온 재판의 형량 선고가 선거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동안 중단됐던 가자지구 휴전 협상이 카타르 도하에서 재개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전쟁 발발 이후 숨진 가자 주민만 4만 명을 넘은 가운데 이번 협상이 중동 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재영 기자입니다. 협상 당사자인 이스라엘 측 대표단과 미국, 이집트, 카타르 등 중재국 대표단이 카타르 도하에 모였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가자지구 휴전과 인질 석방 협상을 위해서입니다. 대화 상대방인 하마스는 일단 불참했지만 추후 논의에 참여할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미국은 윌리엄 번스 CIA 국장과 브렛 맥거크 백악관 중동 북아프리카 주정관을 협상 대표로 파견했습니다. 백악관은 조짐이 좋은 시작이라며 협상 테이블 재가동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또 협상 내용이 복잡한 만큼 논의는 현지 시각 16일까지 이틀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I'd expect the talks to continue into tomorrow. This is vital work. The remaining obstacles can be overcome, and we must bring this process to a close. 이번 휴전 협상은 지난달 31일 하마스 최고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의 암살 이후 이란이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을 다짐한 가운데 열려 더 관심을 끕니다. 강경파인 야히야 신와르가 하마스 새 수장에 오르면서 협상이 쉽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나왔지만 보복에 앞서 휴전 논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기류도 감지되기 때문입니다. But reaching a deal now could help avert a wider regional conflict that might draw in Iran and the militant group Hezbollah into the fighting. 지난해 10월 7일 이후 어느새 11개월째 접어든 참혹한 전쟁. 그 사이 가자 주민 4만 명이 숨지고 9만 2천여 명이 다쳤습니다. 가자지구 전체 인구의 약 6%가 전쟁 중에 죽거나 다친 셈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군은 지금까지 17,000명이 넘는 테러리스트를 제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כוחות צה"ל ממשיכים להילחם בעזה, מתמרנים ברפיח, ח'אן יונס, מרכז הרצועה ותוקפים בכל מקום. עד כה חיסלנו למעלה מ-17,000 מחבלים.
확전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어렵게 마련된 이번 협상을 통해 중동 위기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2022년 9월 발트 해저에서 일어난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폭발은 발레리 잘루준이 당시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의 지휘로 민간 자금을 지원받아 수행한 작전의 결과라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또 애초 계획을 승인했던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의 경고를 받고 작전 중단을 명령했으나 잘루즈니가 강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 작전에 참여했거나 내용을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방보안 고위 관료들을 인용해 노르트스트림 폭발의 전말을 상세하게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남서부 접경지인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작전이 10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러시아군은 잠시 빼앗겼던 마을의 일부 되찾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점령 지역에 군 지휘 통제소까지 설치를 하는 등 러시아 본토 안쪽으로 진격을 이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현지 시간 15일 성명을 통해 자국군이 우크라이나군이 일시적으로 점령했던 쿠르스크 지역의 크루페치 마을을 다시 장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의 경제일정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7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내놓습니다. 지난 6월 전국 주택가격 매매지수는 한 달 전보다 0.04% 오르며 지난해 11월 이후 7달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특히 서울 주택 매매 가격은 0.38% 오르며 3년 정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해 7월 오름세가 주목됩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경제 동향 8월호를 통해 경기 진단을 내놓습니다. 앞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고금리와 고물가에 따른 내수 부진을 이유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는데요. 정부는 어떻게 경기를 진단할지 주목됩니다. 정부가 경제 관계 차관 회의 겸 물가 관계 차관 회의를 엽니다. 추석과 금리 인하를 앞두고 물가를 비롯한 민생 안정 방안을 점검합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국정원이 방독면 관련 주의사항을 발표합니다. 이 비상시 생명을 지키는 게 방독면인데요. 어떤 경로로 팔리고 어떤 방독면을 조심해야 하는지 제보 내용이 공개됩니다. 항공기의 난기류 사고는 기후변화로 인해 갈수록 잦아지고 있지만 설마 하는 생각에 무방비로 있다가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정부와 산하견이 머리를 맞대고 난기류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놨는데 무엇보다 좌석 벨트 착용 습관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김기봉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내외 항공기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난기류 사고. 공중에서 요동치는 난기류의 충격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해 심각한 부상은 물론 목숨을 잃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최근 5년간 우리 국적 항공사의 난기류 사고는 전체 사고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데 난기류 발생 건수는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난기류 사고의 비율은 전 세계적으로도 늘어 전체 항공사고 가운데 난기류 사고의 비율은 최근 10년 사이엔 53%였지만 최근 3년에는 61%로 비중이 커졌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실제 비행 중인 다른 항공기로부터 실시간 난기류 정보를 공유하는 민간 기상정보 유료 서비스를 모든 항공사가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민간에서 난기류 정보를 포함하여 제공하고 있는 기상정보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 운수권 배분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또 국토부가 제공하는 위험 기상정보 공유 체계에 11개 국적사가 모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난기류 발생이 빈번한 공항 접근 전 기내 서비스 중단 규정도 표준화해 중장거리 노선은 착륙 40분 전, 단거리는 15분 전에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사고 방지책은 좌석 벨트 착용입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국적사 난기류 사고 중상자 8명은 모두 좌석 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했습니다. 자동차 안전벨트처럼 착용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인식 전환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좌석 벨트 사인이 꺼졌을 때 이럴 때는 안 매도 된다. 이렇게 혹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그런 거와 무관하게 좌석에 계실 때는 항상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된다는 게 원칙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 번으로 끝날 부분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강조가 돼야 되고 이 밖에 난기류 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뜨거운 종류의 기내식 메뉴를 줄여나가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논의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점검 연석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선 의대 정원 배정 절차를 비롯해 의대생 휴학 신청 불허, 의학교육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 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문회에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참석하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에 지급한 약속 보상금의 지연 손해금 270억 원을 청구한 소송의 세 번째 재판이 오늘 오전 11시에 열립니다. 이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과 맺었던 비밀 합의에 따라 지난 2022년 747억 원을 받았지만 지연 이자는 받지 못했다며 추가로 소송을 냈습니다. 200억 원대 사기 대출 혐의로 기소된 네트워크 한의원 광덕 안정 임원진들의 네 번째 재판이 오늘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임원진 20여 명은 허위로 부풀린 예금 잔액을 마치 한의사들의 자금인 것처럼 속여 259억 원어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고 한영대 BYC 회장의 유산을 둘러싸고 가족들이 벌인 소송의 네 번째 재판이 오늘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한석범 현 BYC 회장의 모친 김모 씨는 한 회장을 상대로 1,200억 원 규모의 유류분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는데요. 최근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의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의 28번째 재판은 오전 10시부터 열립니다. 발달장애인들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겪는 어려움을 전하는 연속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올해 초 전국에서 처음으로 장애인 사건을 전문으로 심리하는 재판부를 만들었는데요. 어떤 판결이 있었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운영해 나가면 좋을지 짚어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월부터 장애인 전문 재판부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건 관계인이 장애인일 때 장애 특성을 고려해 재판한다는 목적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재판부가 처음으로 진행한 사건은 지난해 11월 목욕탕에서 8살 남자아이에게 다가가 몸에 비누를 문지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진 발달장애인 40대 남성 A씨 사건입니다. A씨는 아이가 귀여워서 그랬다고 밝혔는데 재판부는 A씨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면서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일각에선 어린이 강제추행죄 자체가 형량이 높은 범죄지만 범행 동기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 같다는 의견도 나오는데 법률 전문가들은 전문재판부가 단순히 재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 만큼 장애의 특성을 더 고려해 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 법이 만 14세 미만 소년의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듯 이보다 지능지수가 낮은 장애인도 비슷한 맥락에서 고려돼야 한다는 겁니다. 또 심리를 섬세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 수사기관에서 발달장애인의 법적 권리가 제대로 보장됐는지 살펴야 한다는 조언도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적법 절차 준수 여부를 더욱 엄격하게 세밀하게 살펴서 증거 능력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판단을 해 주어야만 수사 현장에서의 실무가 변경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판에 참여하는 주체가 여럿인 만큼 법관뿐만 아니라 검사나 양형조사관 등도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네, 금요일 아침마다 한 주간의 연예계 소식을 정리해서 전해드립니다.
하이브 방시혁 의장과 BJ 과집세연의 LA 만남이 화제가 됐는데요. 양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빅뱅 출신 승리가 인도네시아의 한 클럽에 게스트로 출연한다는 소식이 알려졌는데 승리 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해서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YTN 스타 최보란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굉장히 만남으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지금 이 BJ 과집세연이 악플러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요? 네, BJ 과집세연이 지난 13일 허위사실 및 비방 등 악성 게시글에 대한 자료를 제보받는다면서 이는 고소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과집세연은 지난 8일 방시혁 의장과 미국 목격담이 퍼지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방 의장과 베벌리힐스 거리를 나란히 걷는 모습, 방 의장과 다정하게 사진을 찍어주는 모습 등이 포착되면서 이들의 관계에 대한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파정이 커지자 방시혁 측은 과집세연의 언니와 일면식이 있던 상황이었고 자매가 함께 LA에 오면서 관광지와 식당을 물어와 안내해 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과집세연도 라이브 방송을 통해 미국에서 예약이 어려운 레스토랑이 있어서 자신이 아닌 언니가 방 의장에게 요청했고 이에 방 의장이 친절하게 도와준 것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해명에도 목격담과 관련해 각종 추측이 계속되자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나선 겁니다. 네, 이번 이슈로 인해서 과집세연에 대한 관심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번 사건 이전에도 원래 좀 인기가 있는 BJ였다면서요? 네, 과집세연은 2000년생으로 본명은 인세연인데요. 72년생인 방시혁 의장과는 28살 차이가 납니다. 인터넷 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 TV와 유튜브 등을 기반으로 활동 중인 유명 BJ 중 한 명입니다. 춤, 노래, 고민 상담 등의 콘텐츠로 인기를 얻었으며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약 33만 명에 달합니다. 네. 연수익이 30억 원에 이른다고 직접 밝힌 적이 있고 아프리카 TV 시상식에서 여러 차례 수상한 경력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넷플릭스 예능인 더 인플루언서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기회를 계기로 구독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좀 전망이 될 것 같은데 두 사람의 목격담은 어떻게 알려지게 됐나요? 네, 과집세연과 그의 언니 그리고 방 의장이 함께 있는 모습은 길거리 영상을 전문으로 찍어 올리는 미국 유튜브 채널에서 처음 공개됐는데요. 예. 이 유튜버 영상 조회수는 보통 수천 회 수준이지만 방 의장과 과집세연이 나온 영상 조회수는 93만 회를 넘었습니다. 예. 이들의 모습이 촬영된 때는 지난달 29일로 알려졌고요. 영상에는 방 의장은 과집세연을 향해 반말로 말을 거는 모습도 담겼는데요. 일부 팬들은 평소 방 의장이 주변 사람들에게 존댓말을 주로 한다는 점을 들어 두 사람의 친밀도에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방 의장이 다리를 굽히고 다정하게 한 여성의 사진을 찍어주는 모습이 화제가 됐는데 과집세연은 자신이 아니라 언니를 촬영해 준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시점에서 이런 궁금증도 듭니다. 방시혁 의장은 왜 미국에 있었던 건가요? 네, 방 의장은 JYP 엔터테인먼트 작곡가 시절부터 박진영 프로듀서와 함께 K-팝을 알리기 위해 미국에 자주 체류를 했는데요. 네. 이후 하이브의 전신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해 BTS를 성공시킨 뒤에도 미국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 LA를 자주 오가고 있습니다. 과집세연과 LA 거리를 걷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그가 인근에 보유한 저택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방 의장은 미국 LA 부촌 베레어 스트라델라 로드에 2,640만 달러, 한화로 약 365억 원 상당의 고급 저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건축가 마크 리오스가 2017년 지은 3층짜리 집으로 방 6개에 9개 이상 욕실이 딸려 있으며 도서관, 체육관, 와인룸, 인피니티 풀과 사우나, 마사지 시설 등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두 사람이 함께 있던 모습이 이제 자신들도 모르게 유튜버를 통해 알려지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얼굴이 다른 그 유튜브 영상에 나오니까 초상권 문제는 없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미국은 한국과 프라이버시를 규정하는 기준이 조금 다른데요. 예. 한국에서는 사람에 초점을 맞추지만 미국은 공간을 주요 기준으로 합니다. 사적 공간에서 사생활을 침해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공적 공간에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 방 의장과 과집세연 영상은 LA 도심에서 촬영됐는데요.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된 영상과 사진으로 사생활이나 초상권이 침해됐다고 문제 삼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예. 그런데 이 같은 상황이 하이브 주가에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요? 네, 이번 스캔들이 알려진 이후에 하이브 주가가 6.31% 하락해 주주들의 불만이 새어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는 방 의장의 오너 리스크에 BTS 슈가의 스쿠터 음주운전까지 악재가 겹친 탓으로 보입니다. 하락세가 이어지자 일부 주주들은 방 의장을 향해 실적 개선부터 민희진 대표와의 갈등 해결 등 할 일이 많은데 BJ 여행 가이드를 할 때가 아니라면서 쓴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미혼인 방 의장이 여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K-팝을 대표하는 그룹의 수장으로서 그룹의 이미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네. BTS 멤버들이 이제 군 제대를 앞두고 복귀가 예정되어 있는데 조금 악재들이 겹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빅뱅의 전 멤버죠. 이제 승리가 인도네시아의 한 클럽에서 또 때 아닌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요? 네, 최근에 한 해외 한류 매체에서 승리가 오늘 31일 인도네시아의 한 클럽에서 열리는 버닝썬 수라바야라는 행사에 게스트로 참석한다고 보도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동명의 클럽 사건으로 무리를 빚고 연예계를 은퇴한 승리가 해외에서 버닝썬이라는 이름을 내세운 행사에 참여한다는 소식에 비난이 쏟아진 겁니다. 네. 하지만 승리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면서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승리는 한 인터뷰에서 해당 클럽이 어딘지도 모르고 게스트 출연 계획도 전혀 없다라고 반박하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 같은 그 승리의 반박에 대해서 주최 측은 어떤 입장을 밝힌 게 있나요? 네, 행사를 기획한 그 업체 측이 SNS에 사과 영상을 올리고 해당 이벤트를 취소한다고 밝혔는데요. 버닝썬이라는 타이틀에 대해서는 클럽과 파티에서 안전하게 지내라는 것을 전달하려는 뜻이었다며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내놨습니다. 업체 측은 자신들이 승리의 출연을 고지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지만 앞서 공개된 포스터에는 승리의 얼굴 사진이 크게 담겨 있었는데요. 이에 승리는 동의 없이 사진과 명의를 이용한 것에 대해 분노를 표현하면서 법적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하필이면 이름이 버닝썬이어서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연예계 소식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브람 YTN 스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난 1년 동안 이른바 비싼 금사과 때문에 장보기 부담스러우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 상황은 좀 어떨까요? 사과 산지를 오점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덕유산 자락 아래 해발 고도가 높아서 고랭지 농산물로 유명한 전라북도 무주. 빨갛게 익어가는 사과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첫 수확 들어가고요. 네, 앞으로 한 2주 정도는 계속 수확할 예정이에요. 지금 따는 사과는 추석 명절 전에 출하되는 홍로 품종인데 생육 상태가 괜찮다고 합니다.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저온 피해도 없고 작황이 매우 좋은 편으로 올해는 다들 풍년을 예상하고 있어요. 바로 근처에 있는 다른 사과 과수원. 아직은 사과가 푸릇푸릇한데 이 사과는 추석 명절 직전, 그러니까 8월 말쯤에 수확에 들어갈 역시 홍로입니다. 작년에는 정말 냉해 피해가 심해가지고 한 나무에 15개 정도밖에 수확을 못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90개 정도를. 전라북도 지역에서 40%로 사과 재배 면적이 압도적으로 많은 무주군. 상황이 안 좋았던 지난해는 물론 평년보다 사과 작황이 좋다고 합니다. 무주군 홍로 품종은 전년 대비 30% 증축된 300평당 2,400kg 생산되는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홍로보다 늦게 추석 이후에 출하가 시작되는 부사라고 불리는 후지 품종. 무주군은 역시 작년 이전인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생산량 회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2일에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는 무주군 반딧불 사과 초매식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전년도 발생했던 병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장 예찰과 컨설팅, 친환경 방제 활동을 강화했고요. 동상해 방지, 이상기상 대응을 통해서 신기술 보급에도 힘써 왔습니다. 무주군 다음으로 전북에서 사과 과수원이 많은 장수군의 작황도 비슷하게 괜찮은 상황. 그렇다면 전국적인 사과 상황은 어떨까? 농촌진흥청이 최근 전국 8곳을 골라서 표본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전국 과수원에서 8군데 조사를 하였습니다. 생육 상황은 작년보다는 확실히 좋고요. 평년 수준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보통 사과 시세는 추석 명절 3주 전, 그러니까 8월 말쯤에 구체적으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네, 앞으로 태풍 등 커다란 변수만 없다면 올해는 작년처럼 너무 비싸서 못 사 먹는 이른바 금사과 파동은 없을 것 같다는 게 이곳 산지 분위기입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을 대표하는 캐릭터 만들기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경기 용인시에선 지역 명칭을 살린 캐릭터 조화용이 인기몰이 중인데요. 시 청사 안에 제2의 오프라인 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에버랜드 내 굿즈 매장입니다. 레서판다 캐릭터 렉시와 함께 깜찍한 용 모양 외모를 가진 조화용이 눈길을 끕니다. 두 캐릭터의 콜라보 상품만 40종이 넘습니다. 조화용은 용인시 공식 캐릭터로 올해 초 무료 배포한 3차원 이모티콘 25만 명분이 15분 만에 모두 동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용은 원래 웅장하고 그런 거를 상징하는 반면 조화용은 약간 귀엽게 이미지를 다가가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좋아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좀 더 가까이서 조화용을 볼 수 없는 데는 시민 문의가 이어지자 용인시가 시청사 안에 홍보점과 조화용 굿즈 매장을 개설했습니다. 지난 4월 기흥역 환승센터에 이어 두 번째 오프라인 판매 공간입니다. 공공 캐릭터의 경직된 이미지에서 벗어나 국민 모두 사랑받을 수 있는 캐릭터를 도약할 수 있도록 상품 개발과 홍보에 매진하겠습니다. 굿즈 매장은 저소득층 구직자의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해 용인 지역 자활센터가 위탁 운영을 맡았고 판매 수익금은 저소득층 자활 지원에 쓰이게 됩니다. 다른 고장에 사시는 국민들도 조화용을 좋아하시고 해외에서 오신 외국인 관광객들도 조화용 캐릭터가 정말 귀엽고 정감이 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지역 대표 특산품인 청경채와 배곡살이 들어간 조화용 빵 개발에 나서는 등 조화용을 더욱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YTN 최명순입니다. 밤사이 서울에서 26일째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118년 만에 역대 1위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낮에는 33도를 웃도는 심한 폭염이 비상인 가운데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도 내리겠습니다.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고은재 캐스터.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에서 열대야 연속 일수가 역대 1위를 기록했죠. 네, 잠 못 드는 밤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밤사이 서울에서는 연속 열대야 일수가 26일을 기록했는데요. 역대 최악의 더위로 꼽히는 2018년과 최장 열대야 일수가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적인 밤더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겠습니다. 내일이면 서울에서 연속 열대야 일수가 27일째가 되겠고요. 열대야는 다음 주까지도 계속되겠습니다. 밤낮 없는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지난 밤사이 서울 등 서쪽 지방과 남해안에서 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현재는 서울 27도, 광주 25.9도, 부산 27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올여름 서울뿐 아니라 부산에서도 역대 최장 열대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22일째인데요. 어제까지는 1994년 그리고 2018년과 더불어서 공동 1위였지만 오늘 열대야 일수가 하루 더 추가되면서 단독 1위로 올라섰습니다. 한편 제주에서는 작년에 이어서 2년 연속 30일 이상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주에서 한 달 이상 열대야가 나타난 건 1923년 이후 올해까지 5번에 불과합니다. 앞으로는 이 열기에 햇볕까지 더해지면서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전국적인 폭염특보 속에 서울과 대전 34도, 광주와 대구 33도까지 치솟겠고요. 동풍이 부는 동해안은 강릉 31도, 포항 30도로 비교적 기온이 낮겠지만 여전히 무덥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소나기 소식이 잦은데요. 외출하실 때 우산이 필요할까요? 네, 요즘 치솟는 기온의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서울 등 전국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 소식이 있으니까요. 출근길에는 우산 하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제주도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내일까지 최고 80mm가 넘는 비가 예보됐습니다. 오늘 내리는 소나기의 양 살펴보면 5에서 60mm가 예상됩니다. 비는 오늘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수도권과 호남 지역에서는 내일 새벽까지 기습적인 소나기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주말을 앞두고 늦게까지 외출하신다면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비나 소나기는 시간당 30mm 이상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푹푹 찌는 더위 속에 소나기 소식이 잦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27도로 예보돼서 연속 열대야일수 단독 1위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겠고요. 한낮에는 33도를 웃도는 폭염이 예상됩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서울 등 서쪽 지방에서 오존 농도도 점차 짙어지겠습니다. 오존은 마스크로도 쉽게 걸러지지 않으니까요. 노약자와 호흡기 질환자는 장시간 야외 활동을 가급적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를 마칩니다. 더운 날씨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